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좀 고통스러운 주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특수 강도 강간이라는 아주 엄청난 죄명이에요. 사실 그 죄명의 배우가 오랫동안 유명세를 탔습니다. 갑자기 소년범 전과가 밝혀진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배우가 은퇴를 했죠. 자,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아주 어리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고등학교 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어른들이 없었던 일로 만들어줬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30년 뒤에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조진웅 씨, 시그널 조진웅 배우 사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죠? 야, 어떻게 범죄자가 배우가 되냐? 놀란 친구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내용이 도대체 뭐지? 기사를 읽어봤긴 했는데 이라는 전과가 있었다, 뭐 성폭행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만 있었다 라고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은 잘 보도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가시죠. 자, 일단 90년대라고 하는 시대의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9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2000년대, 201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그때 이제 대학생이 막 될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대학생, 재수생 뭐 이런 걸 거치고 있었고 그게 IMF 직전 97년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도성장기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강남역, 방배동, 카페 골목, 여기가 조진웅 사건의 그런 아주 중요한 활동 장소였던 곳으로 나오고요. 차량 관련된 절도가 있었다. 차량을 절도한 차량들을 이용을 해갖고 여자 대학생들, 여대생들, 학생들, 그런 사회 초년생인 여학생들이죠. 여성들을 만나서 차량으로 태워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당시 조진웅 씨와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었는데 특수라고 한다는 건 여럿이 했다는 얘기겠죠. 여러 명이서 4명 정도가 같이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고 경찰에서는 이제 아마 수사를 방배경찰서에서 했을 겁니다. 당시는 강도 강간 사건 관련된 처벌에 있어서 강간 사건을 쉽게 인정을 안 할 때가 많았어요. 또 합의가 되면 강간 사건은 친고죄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할 때도 그때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생으로서도 차량 절도만 한 것도 큰 문제인데 떼강도 여러 명이 차량에 타 있는 사람을 위협해서 돈을 뺏고 그 다음 성폭행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된 문제였고 이런 형태의 사안이라고 한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특가법상의 형사처벌의 굉장히 높은 수준을 향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조진웅 씨와 친구들은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죠. 검사나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구속 사건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여러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검사는 본 사건을 특수강도 강간 사건으로 재판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게 된 거고 이제 소년 형사 사건이 된 거죠. 소년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때 법상으로는 소년법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이 동시 적용돼요. 그러면 소년범은 받을 수 있는 형량 처벌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소년부 송치. 이 사건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자니까 소년부로 보내서 가사법원,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있는 소년부로 보내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분하고 최대 2년간 소년원을 보내는 사건으로 진행하고 교화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소년부 송치로. 아니면 장기 몇 년, 단기 몇 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단기를 정해서 실제 소년 교도소로 형사처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소년 형사 사건으로 가서 소년 교도소로 가야 되지 보호처분 갈 사건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기록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니까. 그러나 조진웅 씨는 다른 친구들까지 다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조진웅 씨는 소년 보호 처분,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소년부로
보내져서 최종적으로는 소년부 송치 결정에 따른 소년원 2년인지 6개월인지 6개월 소년원 송치인지 2년 송치인지 아마 분류심사원도 갔을 겁니다. 안양에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3명의 특수강도 강간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소년부 송치가 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왜? 4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를 냈다 무조건 같이 보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1명은 소년부 송치로 보낼 수가 있고 3명은 소년부 송치를 안 하고 장단기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전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 개별적 재량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여러 번의 판결 결과를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갖고 재판장이 그냥 이것을 평가했을 것이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진웅 씨를 포함한 그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어떤 반성, 극단적인 후회가 있다고 해도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것은 뭐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피해자가 있다는 측면, 그 피해와 관련돼서 과연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느냐는 측면이 현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시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소년부 송치를 안 하고 소년법에 따라서 특수강도 강간과 관련된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문제와 관련돼서 소년법상으로 최장기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장기간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최대 2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가령 조진웅 씨가 당시에 20년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진웅은 몇 살 때 세상에 나오게 됩니까? 18세, 38세가 되는 거죠. 그럼 충분한 교정을 받고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충분한 교정을 못 받고서 38세가 돼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또 소년법상으로 존재하는 게 있죠. 그러면 소년법상의 20년 제한 규정을 풀면 될까요? 그럼 평생 동안 가둬놓으면 될까요? 또 사형만 선고하면 될까요? 글쎄요. 피해자를 생각하면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런 피해를 직접 입었다든지 또 제 가족이 그런 직접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그 말도 그렇게 거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돼서 항상 특수강도 강간과 같은 그런 강력 사건들만 소년 사건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들도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피해자가 막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것과 관련돼서는 기술적 역치,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갔다면 그런 기술이 없었다면, 또 그런 형태의 경제적인 사회 변화, 변동이 없었다면 그렇게 범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환경 조성이 되었음에도 사회나 또는 기성세대는 그런 범죄 발생에 미성년자의 활동 또는 활용, 적용, 그런 문화의 조성, 문화가 형성되는 것 막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의 방위 시스템이 실패했다라는 거고, 그 방위 시스템의 실패를 전적으로 그 개인들에게만 다 책임을 물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려들도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비난의 내용이 막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조진웅 씨라는 분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피해자, 그쵸? 정말 좋은 누나, 여동생이었고 그날 우연히 방배동 카페 골목에 갔던 것 뿐인데 평생 그런 끔찍한 기억을 갖고 안고 살아야 되는 잘못을 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가해자인 사람은 유명한 배우가 돼서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와서 환하게 웃고 있고, 그러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건 바로 이런 지점이겠죠. 사법제도 그래, 판사 검사는 용서했을지 몰라, 그래,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어 라는 그런 관념인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말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한 번의 그런 잘못, 범죄라는 것을 영원히 박제한다면 그런 시대가 실제로 있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레미제라블스, 엄벌주의가 지배를 했었던 그 프랑스에서 장발장이 19년형을 받고 처벌받고 소년범으로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도 장발장의 어떤 인생과 같은 그런 개선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장발장이 19년형을 받아갖고 그렇게 끔찍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중범죄자였는데 시장이 되고, 그죠? 또
누군가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을 걸고서는 구원을 찾아 나갑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린 시절의 실수, 그 나이에 그 실수를 왜 했어? 빵을 왜 훔쳐? 그런 범죄를 왜 했어? 라고 해서 다 공개해버리고 영원히 박제해서 사회적 낙인을 찍고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사회에 불만을 품고 더 무서운 존재가 되고 사회에서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돼서 낙인 이론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사실 형사정책적으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현재의 법관들 그리고 기존의 법관들이 주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장발장이었어요. 그리고 낙인 이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웠죠. 듀르킹이었나요? 예. 그래서 사회학적 이론에 대한 접근을 많이 배우고 그 사회학적 예방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법학적으로, 법철학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 온정주의다.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서사는 사실 유명하게끔 법학적인 어떤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형태의 일들이 무한히 반복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소년법과 관련된, 소년 형사와 관련된 보호를 할 수 있는가? 더더군다나 30년 전에 있었던 소년 보호 사건의 기록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돼서 그 불법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받는 이런 시대에 이르러 현재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소년보호 처분에 대한 이력은 장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기록도 공개돼서는 안 된다. 언론에도 이걸 처벌하면 안 된다. 언론도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 공개할 때는 처벌받는다 라고 하는 형사처벌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작동하는 것을 과연 일반 시민들이 수용을 하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규범의 문제, 전과와 관련된 사회적 낙인의 문제, 소년보호 처분이 공개된다고 한다면 일반적 전과가 공개된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된다고 하는 관점도 이제는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 성범죄 사건만 공개가 돼야 되고 사기 전과나 또는 재산범죄 전과는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취업될 때는 왜 그것이 또 개인정보보호로 묶여갖고 범죄 경력 조회를 뗄 수 없다라고 하고 범죄 경력 조회를 뗄 수 없을 때 처벌하는 것은 더 큰데 소년보호 처분 전력으로 해서 공개되는 것은 괜찮다. 그럼 조진웅 씨 사건에 관련된 것들도 결국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공개한 형태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형평의 문제가 또 막 등장하는 겁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문제이면서 아주 어려운 사회적 주제인 겁니다. 전과, 그것은 무제한으로 보호받아야 될 개인정보인가? 소년보호 처분 전력, 그것은 무제한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정보인가?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보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사회적인 정의로서, 사적 제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 소년보호 처분을 언론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받는데 누군가의 개인 전과를 공개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한다면 명예훼손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돼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되는 이런 문제, 과연 공평한가? 성범죄 전과는 진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가 돼서 처벌받는데 과연 사기 전과와 관련돼서는 성범죄 전과만큼 위험하지 않은가? 오히려 그것을 더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성범죄 전과도 숨겨야 되는가? 사기 전과도 공개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법적 가치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형사안전정보 이야기 조금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재밌었을까요? 재미난 표현보다도 의미가 있었을까요? 가치 판단,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승우 변호사 제가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니까 보충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내용을 달아주세요. 그럼 그 내용도 보고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형사 완전 정보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